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랑입니다. 우선 새해 인사부터 좀 드리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시작하고 덕담 많이 들으셨죠? 덕담도 길게 하면 좀 질리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을 빨리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사실 제가 이렇게 인사는 드리긴 했지만요, 저는 새해 오는 게 너무 싫습니다. 겨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12월 32일, 12월 33일.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나이 먹기가 정말 싫습니다. 너무 늙어버렸고. 야, 이게 근데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별로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40대에 접어드는 후반기에 오니까 점점 나이 먹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나만 그래? 자네도 이제 늙었어. 죄송합니다. 이런 뻘소리는 이제 그만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모니터와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모니터는요, 컴퓨터랑 짝을 이뤄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제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튜브 영상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모니터를 선정하는 기준, 모니터 스펙을 봤을 때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별로 없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론적인 얘기를 막 하자니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모니터를 고를 때는 개인적인 기준에서 골라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그 제품이 본인 기준에도 맞는 제품이다, 이럴 확률이 굉장히 적은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고를 때는요, 이게 스펙만 보고 명확하게 이 제품이 괜찮다, 이 제품이 괜찮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근거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컴리니 분들도 모니터 스펙을 딱 봤을 때 이 스펙이 나한테 적절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모니터 스펙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느끼셨겠지만요, 이 영상 자체는 이미 컴리니 분들만 딱 볼 수 있게끔 타겟팅된 영상이기 때문에요, 컴덕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거나 전부 다 아는 내용이실 수 있기 때문에 컴덕 분들 너무 쉬운 내용에 뭐 이런 걸 설명해, 이렇게 화들짝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니터는 스펙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물론 모든 제품이 스펙만 보면 안 되기는 하지만 모니터는 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령 스펙상 동일한 패널을 사용했다가 하더라도요, 동일한 품질을 사용을 했다는 보증 자체가 없어요.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은요, 본인 기준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지 대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구나, 요거를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가른 다음에 선택한 제품의 스펙이 반드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간혹 어떤 분들은 스펙만 보고 이건 스펙이 이런데 왜 가격이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반드시 스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을 할 때를 기준을 생각을 해보세요. 브랜드도 보죠, 내구성도 보죠, AS도 보죠, 스펙도 보죠, 가격도 보죠. 이렇듯 굉장히 여러 가지 잣대를 통해 제품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제품들은요, 정말 일부 터무니없는 가격의 제품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의 가치 요소를 딱 합산을 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타겟팅이 돼 있는 의미 있는 제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동일 스펙의 제품이 어떤 건 50만원, 어떤 건 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0만원짜리를 사는 사람이 반드시 흑우다, 이렇진 않은 제품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다나와 같은 데 가가지고 스펙 표시를 딱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거기에 띄워져 있는 제품들이 혹시 광고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광고 없습니다. 오해 없이 클린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하면 잔소리를 다 한 것 같네요. 바로 시작하죠. 우선 스펙이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다나와 상품 정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치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1인치는 우리가 사용하는 센티미터 단위로 변경 시 2.54cm 정도가 되는 길이의 한 기준인데요, 모니터를 포함한 모든 디스플레이류는 이 인치의 규격을 표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스펙상 인치는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때문에 모니터 사이즈는 딱 이 인치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인치와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율입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와이드 16:9 비율인데요, 앞에 숫자가 가로, 뒤에 숫자가 세로 비율을 나타내요. 가령 가로가 16cm라고 한다면 세로가 9cm인 디스플레이가 바로 16:9 비율인 거예요. 우리의 눈은요, 비교적 1:1 비율, 그러니까 정사각형 비율일 때 체감적인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 중에서 가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17인치, 19인치 모니터 사용하던 시절에는
4:3 비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레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게 와이드로 변화해서 최근에 맞춰진 게 16:9 비율인 거예요. 그 밖에 최근에는 21:9 비율의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21:9 비율이 영화의 비율인 건 전부 다 아시고 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플레이를 했을 때 위아래가 까맣게 나오는 렛터박스가 없이 풀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1:9를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 가로폭이 굉장히 길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요. 요걸 얘기하다 보면 하루 다 갈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목적에 따라서 많이 선택하는 사이즈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게이밍용은요 16:9 비율, 24인치, 27인치, 32인치를 대부분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FPS류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24인치 그리고 27인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스팀 게임이라든지 좀 그래픽을 여유있게 즐기시고자 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시는 분들은 27인치, 32인치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21:9나 32:9 비율의 모니터는요 타임라인을 길게 봐야 되는 영상 편집자 혹은 엑셀 창이나 메신저 등 여러 개의 작업창을 한 번에 띄워놓는 사용자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품이기도 해요. TV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패널 가격이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 커지고 있죠. 예전에는 32인치, 40인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32인치는 거의 TV로 사용되는 확률이 적을 정도로 TV의 디스플레이 환경은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니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책상 앞에다 모니터를 놓고 바로 앞에 앉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람의 시야각에 한계가 있잖아요. 위아래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니터는 27인치에 아직까지도 머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때문에 27인치를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걸 원한다 그러면 24인치,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걸 원한다 그러면 32인치, 27인치는 좋긴 하지만 옆에가 좀 부족하다, 양쪽으로 좀 넓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34인치 21:9 비율 제품,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트리플 모니터처럼 한 번에 이어 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49인치 32:9 제품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널 얘기입니다. 패널 많이 들어보셨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차이점 몇 가지 정도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널은요 3가지 정도로 계열을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IPS 계열, 두 번째는 VA 계열, 세 번째는 TN 계열이에요. 각 특징을 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건 좀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비교는 비슷한 등급의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 특성이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저가형 TN과 고가형 IPS를 비교를 하면서 TN의 반응 속도가 좋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는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 패널 특징이 이렇다면서 또 가격대별로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야?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각 패널의 계열 제품 중에서요 A급 이상의 제품,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의 패널을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3가지 제품 정도를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LG전자 울트라 기어 27GL850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C27 G7 OT 제품이고요. 세 번째는 벤큐 조위 엑셀 2740 아이케어 무결점 제품이에요. 이 제품들은 차례대로 IPS, VA, TN 패널 순인데요. 가격이 전부 다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 놓고 평가하긴 어렵긴 하지만 제품 스펙에서부터 뭔가 앞에 말씀드린 그 패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색감, 시야각이 좀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 27GL850은요 상대적으로 주사율은 144Hz로 나머지 비슷한 가격대의 삼성과 벤큐 제품에 비해서 조금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죠. 반면 벤큐 엑셀 2740 제품은요 TN 중에 최상위 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 패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야각에 있어서는 일반 시야각, 색역에 있어서는 겨우 NTSC 기준 72%를 나머지 P3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기재도 안 될 정도로 색역에서는 확실히 밀리는 품질이라는 거를 이미 스펙 시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들도 드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응답 속도는 1ms로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 게이밍 모니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응답 속도, 두 번째는 주사율이죠. 그런데 이 주사율은 그냥 눈으로 봐도 분명히 태가 나는 편인데 응답 속도는 잘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이게 측정된 기준값 기준으로 요거에다 써놓으면 스펙 시트상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한마디로 표기 스펙이 딸린 걸 숨기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새 제품 제가 모두 확인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해봤던 제품인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응답 속도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IPS와 VA도 분명히 응답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동급의 TN 패널,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상위급 패널들끼리의 비교에 있어서는 확실히 TN에 비해서 IPS와 VA가 상대적으로 응답 속도가 떨어지는 거는 팩트예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요, 저만 지금 입으로 떠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PC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한 뜻을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떤 패널이 어떤 분들에게 딱 들어맞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TN 패널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특히 반응 속도가 중요한 FPS 게임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디스플레이예요. 반면 IPS 패널은 정확한 색감 등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패널이고요. 마지막으로 VA 패널은 특별히 모난 데가 없이 가격부터 성능들이 둥글둥글한 편이라서요, 영상 시청, 게임, 업무 등 범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니터에 있어서 민감한 편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즉 눈이 민감한 편이 아니면 하나의 모니터만 쓰시는 경우에는 이 패널적 특성을 갖다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눈이 민감하시거나 혹은 듀얼 모니터, 트리폴 모니터처럼 여러 개의 모니터를 같이 놓고 쓸 때 패널이 다른 경우는요,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떤 패널을 내가 더 선호하는지 기준을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있는 상태에서 듀얼 모니터 혹은 트리플 모니터로 확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계열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계열의 제품을 꼭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한번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상도입니다. FHD, QHD 그리고 UHD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요, 작은 도트,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픽셀이요, 가로, 세로, 열을 맞춰서 딱 놓여져 있고 거기에 어떤 특정 색깔들이 들어가서 그게 종합된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픽셀이요, 여러분들 눈에도 띌 정도로 크게 되면은 굉장히 거슬립니다. 제가 쉬운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음악방송 보실 때요, 뒷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멀리서 풀샷으로 잡았을 때는 영상처럼 잘 움직이고 멋있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가수를 원샷으로 잡게 됐을 때는 뒤쪽 배경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디스플레이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한 색상 입혀져 있는 전구 같은 게 따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좀 거슬리잖아요. 사실 그게 뒤에 그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디스플레이의 도트, 즉 픽셀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조건 픽셀이 작으면 좋으냐? 이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요, 27인치 QH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픽셀 피치의 사이즈가 약 0.27m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QHD로 사용하면 괜찮지만 이걸 만약에 FHD로 해상도를 내려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픽셀이 QHD처럼 정확하게 하나만 딱 색깔을 발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픽셀까지 모아가지고 한 색깔로 내게 되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화면이 뭉개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아니 큰 것도 안 된다, 작은 것도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정답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사용할 모니터의 인치수와 해상도를 갖다 미리 고정을 하신 다음에 그 기준점에서 모니터 최대 해상도를 내가 선택한 해상도와 딱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처음부터 QHD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었다, 그럼 그냥 최대 해상도가 QHD인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인치수랑 그리고 최대 해상도를 아주 밸런스 잘 맞게 매칭을 시켜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정 사이즈에 맞게끔 최대 해상도가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또 아무거나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말이 점점 이상해지죠. 몇 가지 제품을 피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픽셀 피치의 단위가 모니터 스펙에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적정 픽셀 피치의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다년간 저와 다른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봤을 때 사람 눈에는요 0.33 픽셀 피치 이하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즉 27인치 FHD까지는 픽셀 피치의 경계선이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정 수치는 약 0.27에서 0.33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둔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2인치 FHD, 이게 픽셀 피치가 0.36인데 이것도 보기에 편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마다 기준점이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 의견을 그냥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 고른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HD는 1920에 1080, 즉 가로가 1920개의 픽셀, 세로가 108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QHD는 2560에 1440, 4K UHD는 3840에 2160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사실 다른 이름의 해상도가 여러 개 있긴 한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16:9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의 해상도들이에요. 대부분 세로 비율을 9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좌우폭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데요. 가령 WFH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W가 붙어 있으면 이게 와이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21:9 같이 가로 비율이 기본 비율인 16:9보다 더 넓은 제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로 기준으로 어쨌든 FHD 기준으로는 뒤에가 FHD, QHD 기준이면 뒤에가 QHD라고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에 따라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해상도 선택을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용 혹은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요, 아이콘이나 글씨 사이즈, 화면에 담기는 정보의 기준으로만 딱 판단하고 해상도를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외장 그래픽뿐만 아니라 내장 그래픽도요, 4K의 고해상도 모니터를 출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사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허접한 내장 그래픽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UHD 630 이런 애들도요, 대부분 4K 관련된 명령어를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4K를 그냥 사무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해상도를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게이밍 용도로는 어떤 해상도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게이밍용으로는요, 내가 사고 싶은 해상도가 아니라 내 컴퓨터가 받쳐줄 수 있는 해상도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미 프레임 수가 정해져 있는 동영상과는 좀 다르게 게임은 컨트롤하는 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텍스처를 바로바로 만들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가령 FHD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1080개의 픽셀이 들어갈 색상을 계산을 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줘야 되는 반면에 QHD는 1440개를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실제로 픽셀 개수로 환산을 잠깐 해보면요, 1920에 1080은 1920개 곱하기 1080개잖아요. 그럼 픽셀 개수가 207만 3600개고요. QHD 같은 경우에는 368만 6400개나 되는데요. 이렇듯 불과 해상도가 딱 한 단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픽카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추가적인 텍스처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즉, 더 높은 해상도에서는요, 한 개의 화면을 위해서 그래픽카드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영상의 사진 한 장 한 장을 만드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럼 또 상대적으로 초당 만들 수 있는 프레임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프레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덜 부드럽게 보이는 현상 혹은 드득거리면서 끊기는 현상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를 선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 컴퓨터 사양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게임을 어떠한 해상도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떠한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최대 해상도의 모니터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순서로 구매 플로우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응답 속도입니다. 응답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연속되는 영상에 있어서 처음에 각 픽셀이 그래픽 카드가 준 명령 값에 의해서 색상 값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명령 값을 교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한 군데의 위치에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가 위치해 있다가 요걸 이렇게 잡고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브라우저 안 배경에 흰색 바탕이 있던 부분이 옆으로 이걸 옮기는 순간 바탕화면에 있는 색상으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이렇듯 원래 있던 색상 값이 없어지고 다음 예정되어 있는 색상 값이 보이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이 응답 속도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이런 사무 환경에서는 아예 체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 체감이 되느냐? 맞아요, 바로 게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FPS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FPS 게임은 보시다시피 화면을 휙휙 돌려서 주변에 적이 없나 계속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적을 만났을 때 빠르게 에임을 적에게 향하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빠르게 화면이 움직이는 상황에서요, 내가 마우스를 싹 돌렸는데 다른 화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내가 마우스를 돌리기 전에 색상 정보가 아직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잔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잔상들이 발생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게임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될까요? 일단 잔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적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그만큼 에임을 갖다가 적을 향하도록 움직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딜레이가 되겠죠. 그 사이에 적은 여러분들에게 총질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잔상은요, 멀미 효과도 발생을 시켜요. 3D 멀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잔상이 생기는 거를 최대한 줄이는 것, 잔상이 없도록 만드는 거는 게이밍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응답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 1ms 그리고 5ms라고 한다면 0.001초, 0.005초이기 때문에 0.004초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게 뭔 차이가 나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저기 2, 3초 가까이 서 있어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게임은 눈보다 손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 말고 게임을 잘하시는 FPS 게임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느껴지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역시 고수의 세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는 모르겠죠. 손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잖아. 30몇 년간 이 상태였는데. 빨리 죽어. 응답 속도는 측정 방법에 따라서요. GTG, MPRT의 측정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GTG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투 그레이라고 해서 회색 색상의 음영이요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 속도를 측정한 규격이고요. MPRT는 움직이는 사진이 생성되었다 사라지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스펙 볼 때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응답 속도는 작은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측정 방식 중에서 G2G가 일반적인 방식이다. 세 번째, MPRT를 G2G 기준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1ms의 MPRT가 약 G2G 기준으로 봤을 때는 4ms G2G랑 비슷한 수준이다. 네 번째, 뒤에가 OD 붙은 거. 이거는 오버드라이브로 즉 뻥카 응답 속도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GTG 측정 기준도요. 결국에는 이걸 파워처럼 80 플러스 스탠다드, 80 플러스 브론즈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 측정으로 스펙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스펙상의 응답 속도는 기본적으로 뻥카가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를 해두시고 스펙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셨죠? 다음은 밝기와 명암비도 한번 보죠. 일단 밝기부터 보면요. 밝기가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면에 텍스처가 잘 표시가 안 돼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무조건 밝은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CD, 말이 좀 이상하네. CD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CD라고 안 하고 칸델라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 칸델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1제곱미터의 공간에 촛불의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200칸델라다. 그러면은 1제곱미터 공간에 촛불 200개를 켰을 때의 밝기라는 뜻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250칸델라부터 스타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350칸델라 이상의 제품들이 최근에는 많이 선호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명암비는요.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것의 표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뭐 500만 대 1, 무한 대 1 이렇게 많이 표시되는 동적 명암비는 패널 자체의 안부로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백라이트를 동적으로 조절을 해서 명암을 조절을 했을 때의 명암비이기 때문에요. 이 스펙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암비는 정적 명암비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200대 1, 뭐 2500대 1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암비는 일반적으로 VA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IPS, TN 이런 순서로 잘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선택을 할 때 밝기와 명암비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지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밝기는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무조건 밝기가 밝은 게 선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밝기가 밝은 거는요. 너무 밝다 싶으면 이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밝기가 낮은 거는 아무리 어두워도 늘릴 수가 없어. 바로 이해되죠? 그쵸? 두 번째, 명암비에 있어서는요. 영화, 동영상 시청, 게이밍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범용 사용자에 있어서는요. 명암비가 더 높은 걸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VA 패널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명암비가 VA가 더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게 뭐랄까, VA 같은 경우에는 명암비가 좀 세다 보니까 색깔이 좀 진하게 표시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과장돼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취향이 꼭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VA와 IPS를 나란히 놓고 본 적이 없다.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를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VA와 IPS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더 선호하는 쪽의 패널을 미리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사율은 이미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1초당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의 장수, 그걸 바로 주사율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60Hz의 모니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픽 카드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갖다가 초당 60번 정도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고주사율 모니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고주사율 모니터가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영상은 아직까지도 60프레임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60Hz 이상의 고주사율 모니터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딱 60프레임으로만 고정돼서 나오니까 그 이상을 표현을 해줘도 아무 쓸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게임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FPS 게임류들은요, 화면의 전환 속도가 빠른 만큼 프레임이 더 많이 나올수록 더 부드럽고 리프레시
리프레시 주기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기 때문에 같은 적의 움직임도 더 빠르게 화면상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때문에 찰나의 순간의 반응으로 총질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높은 주사율의 프레임을 표시해 줄 수 있는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최근에 이제 모바일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나 이런 제품들이 120Hz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엄청 때렸었잖아요. 스크롤링을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다 이런 거 하면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바로 화면의 세로 고침 주기, 즉 주사율인 거예요. 하드웨어가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로 더 많은 장수의 사진을 초당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능력만 되면은 이거를 디스플레이에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주사율인 거죠. 최근에는 144Hz 그리고 165Hz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40Hz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주사율은 무조건 높은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QHD의 240Hz 모니터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래픽카드가 750ti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모니터는 최대한으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초당 240번씩 세로 고침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컴퓨터에서 오는 신호는 어떻겠습니까? 60Hz, 50Hz 그 이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는 그래픽카드가 50프레임, 40프레임을 주는데 1초에 세로 고침을 240번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딱 기억하세요. 내 컴퓨터에서 내가 원하는 해상도로 내가 하는 게임을 즐겼을 때 그때 나오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니터 제품의 해상도와 주사율을 결정한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색역입니다. NTSC, sRGB, DCI-P3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색 영역 표준이라는 건데요. 이 각각의 NTSC, sRGB 같은 게 각각 색 영역의 표준의 한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색상 중에 어떤 색상까지 표현을 할 수 있나 요거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노트북 디스플레이 중에서 NTSC 45%짜리 그러니까 sRGB 기준으로 72%를 만족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물 빠진 색감이 난다. 정말 품질이 쓰레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색상표를 갖다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RGB, 즉 레드, 그린, 블루의 색상 중에서 더 원색에 가깝게 색상이 되어가죠. 그럼 반대로 이 색역을 100% 채우지 못하는 삼각형은 어떨까요? 더 안쪽의 범위 내에서 색상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원색에 가까운 색상을 못 낸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색 표준은 현재 기준으로 sRGB, DCI-P3, 어도비 RGB가 가장 많이 쓰이는 색역 표준인데요. 이 표준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몇 퍼센트 이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걸 좀 설명을 드렸을 때는요. 완성도가 높은 패널일수록 이 색역의 표현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품을 고르실 때도 이왕이면은 색역이 넓은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단 문제는 색역이 넓은 제품일수록 일반적으로는 더 고가의 좋은 패널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가격도 비쌉니다. 벌써 녹화한 지가 1시간 반이 지났네요. 이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짧게 했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났네요. 이거 이외에도 자잘한 스펙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게임 관련된 몇 가지 옵션들만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 렉 제어입니다. 인풋 렉이 뭐냐면요. 모니터 AD 보드에서 그래픽 카드로부터 신호를 받았을 때요. 신호를 스케일러 칩이 분석을 한 다음에 화면으로 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스케일러 분석 속도에 맞춰서 딱딱 분석을 해서 적당 수준의 프레임을 보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밀리게 되면은 스케일러에서 이걸 보관을 했다가 후에 영상이 나가게 되는 거라서 화면이 좀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프레임 지연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연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넣은 기술이 바로 인풋 렉 제어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스케일러 칩을 갖다가 그냥 프리패스 시키거나 아니면 스케일러 칩을 좀 통과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보내는 양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스케일러 처리 속도를 오버드라이브를 하는 방식으로 인풋 렉을 줄여주는 기술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좋다 안 좋다? 그래요. 좋다입니다. 특히 FPS류의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이 되는 옵션이에요. 두 번째, FreeSync, G-Sync 컴패러블 같은 가변 주사율 기능이에요. 찐싱크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냥 G-Sync는 따로 제어 칩이 들어가야 돼서요. 모니터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급되지는 좀 못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FreeSync 그리고 이 FreeSync 기술을 가진 AMD가 FreeSync의 기본 기술인 어댑티브 싱크라는 기술을 라인선스를 무료로 공개했거든요. 요걸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주워다가 만든 게 바로 짭싱크, 즉 G-Sync 컴패러블이에요. 요게 이제 무슨 기술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240Hz
Hz의 모니터는 1초에 240번 세로 고침을 해서 영상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그래픽카드 입장에서는 이걸 늘 똑같은 프레임을 일정하게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텍스처가 바뀔 때마다 부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프레임 막 변동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주는 프레임과 주사율이 어긋나게 되면은 게임 같은 걸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 화면이 찢어지는 현상, 한마디로 테어링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요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래픽카드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연동해서 주사율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술, 이게 바로 프리싱크 짭싱크 기술인 겁니다. 단 이제 프리싱크 기술이 AMD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MD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동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모니터랑 호환 이슈도 없고요. 거기다가 HDMI, DP 등 여러 가지의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연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 사용되는 G-Sync 컴패러블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에서 공식 인증하는 제품 이외에는 막 깜빡임이 발생되는 그런 이상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케이블은 무조건 DP를 이용해야지만 동작하는 등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만한 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고르실 때 모니터 스펙사항에 나와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모니터를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펙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려봤어요. 사실 지금 다룬 내용들 이외에도요, 퀀텀 닷이라든지 아니면 뭐 HDR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다루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한번 멈춰볼까 합니다. 저도 시간이 좀 여유가 됐으면 전부 다 설명을 드렸을 텐데 요놈의 입이 그냥 TMT 어지간히 말이 많았네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하지만 여기서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몇몇 기능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만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커뮤니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적당하게 맞는 스펙의 모니터 몇 개 정도는 고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은 스펙일 뿐입니다. 대략적인 길라잡이는 가능하지만 스펙에 심취해서 고른 제품은 반드시 뭐를 부른다? 맞습니다. 후회를 부른다. 아시겠죠?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